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종일입니다. 오늘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얼굴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제 말씀은 두 토막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한국판 뉴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곳에서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판 뉴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 한국판 뉴딜을 그 열쇠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뉴딜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둘째 토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 세계를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일 텐데요. 팬데믹이 과연 언제나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지난 1년간 저희가 되게 고생을 하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었죠. 최근에 놀랍게도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빠른 속도로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나왔고 모데나가 나왔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종식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백신은 아니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잘하면 내년 봄 아니면 늦어도 내년 가을 정도면 좀 우리가 생활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은 아직은 없고요. 불확실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지금 북반구 겨울철을 맞아서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140만 명이 공식적인 사망자인데 실질적으로는 200만 명 이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했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이번 겨울에 훨씬 많은 또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100년 내에 가장 끔찍한 그런 팬데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포 코로나에서 애프터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 종식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갔을 때 세상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바뀐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항상 위기가 전환의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블루에 지쳤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제 지인이 이 뉴욕의 월가에서 근무하는 지인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지금 이 하와이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재택근무를 하는데 굳이 그걸 뉴욕시에서 재택근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하와이 이 원격 근무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이런 웹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살면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원격 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대도시 집중 문제, 거기에 따르는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무엇보다도 집값 문제,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해결을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꿈 같은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도 델리의 사진인데요. 여기가 공기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거의 독가스를 마시고 살던 형국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하늘이 이렇게 파래졌다는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다시 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환의 기회로 삼아 볼 수는 없겠는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전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재앙, 다시 말해서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충분히 예고가 되었던 재앙이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동물에 서식하던 바이러스들이 살 데가 없어서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그래서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증가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지카, 에이즈, 그다음에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에볼라,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이 나왔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빌 게이츠의 테드 강의에서나 CIA 보고서나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필연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회복할 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recover better, building back better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의 정경의 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맞아서 과거의 잘못됨을 바로 잡는다, 부의 정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친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다, 코로나19는. 그래서 튼튼한 방역, 고용,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이 회복 탄력성, 경제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나 금융, 농업, 제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 이런 데서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과거를 그냥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 나아가서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루어야 된다. 한마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것을 내다보고 그 변화를 잘 담아내는 세판짜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뉴딜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지금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5가지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세계 공급망, 이것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고 탈세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고 했던 그런 흐름에서부터 지금 반대로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방역을 비롯해서 경제 살리기까지 나서야 된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삶의 이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 경제, 디지털 전환이 빨리 변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를 하나씩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은 글로벌 가치 충격, 이 문제만 해도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제 커서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에. 이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제 무역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초세계화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을 하고 나서도 국제 무역의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율은
그 전에 비해 초세계화 시대 때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세계화는 끝났다, 감속 세계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런 엄청난 또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 위기를 맞이해서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뭐 수출을 규제한다든지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대되는 이런 경향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면서 아이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자국 내든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나라든지 이렇게 그 공급망에 대해서 이 리스크라나 리스크 혹은 그 퇴역 탄력성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위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사상이 횡행하면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일 따름이다, 시장에 다 맡겨라,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만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의 유명한 그 얘기들인데요.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기 30년 신자유주의의 종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시장에 그냥 맡기면 결국 이런 실패가 나타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그때 경제 살리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미 확인이 됐었는데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더 결정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불평등 문제인데, 각국의 불평등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나라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미국이 가장 심했고 안타깝게도 한국도 매우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평등할수록 이 감염병이 잘 확산된다. 그리고 또 감염병의 확산은 불평등을 더욱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 감염병의 주된 희생자가 되고, 또 그래서 이것을 또 확산시키는 경로가 되고, 경제적 피해도 이들이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달아올라 가지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하면서 부자들은 부가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사실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의 지금 잔고가 최대로 늘어나고 있고, 억만장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금융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격리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치지만, 이 부자들의 잡지 포브스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격리는 또 이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데이터 경제가 부상하고 AI 산업진흥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 다 되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하던 게 훨씬 더 가속화되고 전면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대면 경제를 이제 언택트 그렇게 말하는데, 언택트는 콩글리시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낸.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낸 게 보니까 2018년 10대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그러니까 2017년에 나온 책에 처음 언택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다 진행되고 있던 변화다. 기후변화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연초에 호주의 산불부터 해서 시베리아의 산불, 아마존의 산불, 또 미국 서부의 그 엄청난 기록적 산불,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엄청난 신기록을 세운 그런 산불들이 계속 지구가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되면서 이 감염병 팬데믹과 함께 지구 온난화의 위기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들어가는 그 열쇠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세계화나
신자유주의로부터 넘어서서 시장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이 너무 심화됐는데 포용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포함하는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기술 시스템의 전환, 이것들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많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 때문에 이 소비 수요가 견고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때는 이렇게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면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이것이 지난 40년간의 경제적인 특징입니다. 이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충격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하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다 심각한 불평등 때문에 대중이 기성 시스템, 언론, 전문가, 정치, 정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권위주의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 코로나 극복해봤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실험들이 필요한 단계인데 지금 가장 최근에는 독일이 기본소득 실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전에 이제 스위스의 국민투표나 핀란드의 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꼭 기본소득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이런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정책 실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보스 포럼 금년 1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에 미국의 글쎄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영자협회라고 할까 아니면 정경련이라고 할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다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한 게 더 이상 주주자본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주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지구를 망하게 하고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공정과세가 구글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정과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디지털 전환 말할 것도 없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엄청난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하와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미국에 지금 맨해튼이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일 텐데 거기 집값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왜? 이거 팬데믹 겪어보니까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어. 더군다나 원격 근무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 해서 지금 서버브로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와이로 가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우리 라이프 스타일부터 사회 구조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전환인 것입니다. 녹색 전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그동안의 경제 발전,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했었는데 더 이상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자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되겠다. 넷제로 순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유로피안 그린딜을 정책으로 공식 채택을 했고요. 작년 12월에 금년 7월에 바이든 당선자가 그때는 후보였죠. 기후 공약을 내놨는데 이것이 이제 넷제로를 비롯한 과감한 그런 녹색 전환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곧 취임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의 정책이 됩니다. 이런 세계적인 여론의 압박이 생기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 녹색 전환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던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도 최근에 넷제로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뭐 환경운동가들이나 얘기하고 일본 시민단체나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정부가 마지못해 뭐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펀드들 이 앞장서서 지금 이 녹색 전환,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애플, 구글, BMW, GM 이런 회사들이 소위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겠다. 자기들이 만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도 그렇게 생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 실행 계획을 착착 이행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들의 부품이나 이런 거를 납품할 수 없게 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클라이밋 액션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를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가지고 투자하겠다. 화석연료 쓰고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는 기업들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에 최근에 재선된 시장은 15분짜리 도시, 어디든지 15분 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엄청난 그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답입니다. 그 열쇠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을 뒤따라가는 건 그만하고 우리가 방역도 여태까지는 좀 잘했으니까 빨리 그 열쇠를 먼저 열고 들어가서 좀 선도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을 해서 똑똑한 나라를 만들고 그린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을 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투자해서 이런 포용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조건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여러 그 국제 연구기관과 같이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다 그러면서 해법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근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그 세 가지를 축으로 한 전환적 뉴딜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커다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없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이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무슨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예고된 재앙이었고 그로 인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디지털, 그린, 그리고 뭡니까? 평등, 불평등 문제, 그리고 사람이 이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제가 금년 여름 한 6월 정도에 이코노미스트지 표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과격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Seize the moment.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코노미스트는 매우 주류 중에 주류, 보수적인 경제 잡지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더 이상 그 화석연료 산업, 이것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인류에게 전환의 기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여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람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포용 국가 이렇게 돼 있고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DNA부터 해서 DNA 디지털 네트워크 AI죠. 부터 쭉 이런 중요 과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대표 과제로서 10대 대표 과제에서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또 그린 뉴딜의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이렇게 돼 있고 또 융복합 과제들이 또 4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하고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완성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그 사회 전환의 계획을 어떻게 두세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시작이고요. 이 이후로 대통령께서도 지연하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더 밝은 그런 계획이고 이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 뉴딜의 원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 제가 간단히 살펴보자면 원래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인데 1, 2년 한 것도 아니고 4, 5년 한 것도 아닙니다. 7, 8년을 한 거예요. 그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그래서 1차 뉴딜, 2차 뉴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 1차 뉴딜은 우선 대공황으로 너무 경제가 어렵고 빈곤에 빠진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들을 구제하는 그 릴리프 정책 그리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 리커버리 정책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2차 뉴딜에서는 리폼 모든 제도들을 개혁해 가지고 경제를 더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제도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R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도 개혁은 많은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뉴딜이 우리가 자꾸 테네시 밸리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몇 가지 그 무슨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훨씬 더 중요했던 건 이건 이 개혁 정책들이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원래 사회보장 제도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법을 제정해가지고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때 미국 정부가 공식화하고 뒷받침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을 이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노동시간 제한하는 그런 근로기준법을 만들었고 부유세를 도입해서 이 고소득층의 세율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무려 93%까지도 최고세율을 올렸고 그 전에 뉴딜 시작하면서 63%로 올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불평등 문제에도 대응을 했고요.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그 전에 약육 강식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였다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이 개혁으로 인해서 상생하는 개혁 자본주의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자본주의의 황금기, 아메리칸 드림의 세상, 누구든지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많은 통계에 의해서 가장 역사상 성장률도 높고 분배도 잘 되고 경제가 안정된 때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이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성장도 내려갔고 분배도 매우 악화됐고 금융위기도 빈발했고 그러나 너무나 이게 소득 집중이 최상위층으로 1%, 0.1%로 집중됐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은 세상이 됐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뉴딜 정책의 중요한 교훈이고요. 이것은 진화형으로 장기적으로 전개된 정책이다. 그리고 길게 보면 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몇 가지
산업을 일으키고 뭐 기술을 몇 가지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죠. 그것을 뉴딜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 뉴딜이 해체가 됐고, 아까 얘기한 레이건 대통령, 그게 이제 공화당 그 구구파가 원래 주류가 아니었는데, 주류는 다 뉴딜을 찬성했었는데, 이쪽이 이제 득세하게 되면서 오늘날 트럼프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 됐던 거고요. 이게 신자유주의 이전에 50년대, 60년대, 1980년까지 소득 계층별 그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빨리 늘어났고요. 대다수 중산층이 다 소득이 빨리 늘었고, 최상위층일수록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작았어요. 여기가 0%입니다. 여기 1%, 2%, 4%.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 증가율이 그전보다 낮아졌어요. 최상위층만 엄청나게 소득이 빨리 증가했습니다. 최상위 0.01%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는 다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영향력이 커지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율이 낮고, 심지어는 여기는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세상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많이 얻게 됐어요. 부자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빚을 내게 됐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금융위기가 빈발했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 뉴딜이 그냥 그 예산 따가지고 사업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이 있어야지 한국판 뉴딜도 성공할 수 있다.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한 루즈벨트의 세판짜기를 참고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래서 단지 재정 사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정부가 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혜 정책을 주고 민간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민간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그렇게 오랫동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민간 참여가 중요하고, 정부도 범부처,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과의 협력 체계, 이렇게 해서 국가 역량이 총동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뉴딜이, 여기서 지역 밀착형 뉴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예산 끌어오는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주민 참여와 현장 정보에 입각한 효과적인 정책 입안과 집행, 또 지역 기반 시민사회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검증과 상향식 정책 혁신, 이런 것들이 지역 주도형 뉴딜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안전망을 보더라도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지금 돌봄 노동이 얼마나 필수 노동인데 얼마나 취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중앙정부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귀하게 대접받는 돌봄 노동 그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다 한번 창의적으로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또 지역 차원의 디지털 뉴딜, 이것도 그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행정 복지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행정, 지역 혁신,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국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린 뉴딜이야말로 지역에서 뿌리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선언했으니까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 건물, 교통, 농업 모든 영역에서 이 넷제로를 향해서,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와 함께 또 이 지방 정부, 지방 공기업 다 나서서 이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판 뉴딜은 진화하는 계획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머리를 모아서 맞대고 논의를 해서 성공하는 그런 뉴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